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찐시황 오늘 녹화를 함께하게 될 저는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JD 파트너스의 김대준 대표님 모시고 찐시황 방송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좀 처음 뵙는데 네,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또 회사의 지점장님과 동기시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제가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 나이를 좀 먹다 보면 너 누구 아느냐, 너 이거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게 또 방송의 또 결과 질을 위해서 존경의 마음으로 이게 방송이 진행되다 보면 서로 간에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대표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같이 나누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시장은 어제 미국의 금리나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다우지수도 올랐고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많이 올랐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별 수당 매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환율도 사실은 좀 많이 빠지면서 환율적인 부분들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부담감 그럼 러시아 같은 경우도 실은 이제는 뭐 전쟁 이슈가 크게 시장에 어떤 이 불안감을 좀 작용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중국 역시도 뭔가 이제 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말에 이제 랠리 기대감을 계속 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얘기를 듣고 저도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께 지금의 장을 이제 대응하시면서 얼개를 한번 짜 드리겠습니다. 얼개라고 하면 큰 전망이죠. 이 전망을 짜놓고 이 전망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종목 간의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개는 이렇게 짜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장이 과거로 좀 돌아가서 2004, 5, 6, 7, 8 그리고 리먼 사태 이후로 조정이 나왔고 이후에 재상승의 모습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흐름과 아주 유사합니다. 리먼 이후의 상승의 모습과 좀 유사하시다고 생각하신 거죠? 왜 유사하고 시장 얼개를 짜면서 이러할 때 왜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틀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짧은 시야에서 미국장 바라보고 중국장 바라보고 우리 시장에서 업종 간의 내용을 판단해서 주식을 하게 되면 자칫하다가 큰 흐름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큰 얼개를 짜 드린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전망과 앞으로의 예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지난 과거 주가 흐름과 대비해서 지금의 장을 한번 해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그때 당시와 현재 시점을 한번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대세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시장을 사람들이 흔히 유동성 장세, 돈장 또는 금융 장세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주가가 올라간 근본적인 배경이 개인의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수였습니다. 이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략 한 4년, 5년에 걸쳐서 50조 원 매도를 했거든요. 이때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60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60조를 매수한 이 배경은 펀드였죠. 미래에셋이 그때 당시 이제 태동을 해서 최초에 시작한 게 이제 이익치외장의 바이코리아 펀드였고요. 이게 2009년 청산될 때 한 400% 가까이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의 박현주 펀드 1호, 2호, 3호 이게 출시가 되면서 1호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 달 만에 뭐 200%, 300%가 나버렸거든요. 2호가 1호를 사고 3호가 2호를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펀드 상품들이 이때 출시가 엄청나게 됐고 대통령도 이때 펀드를 가입했어요. 바이코리아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 이때는 이제 유동성이 이 펀드와 개인 투자자의 매수에 의해서 돈장이었습니다. 돈으로 끌어올린 장이었습니다. 이때 움직였던 종목들이
지금하고 약간 색깔이 다른데요. 그때 제일 핫한 기술주, 성장주라고 하면 반도체였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때 대략 이제 가격을 하면서 네. 분할하죠. 네. 분할하면서 그때 기준으로 따져보면 지금 기준으로 따져보면 500원에서 한 4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500원에서 4만 원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업종이 지금은 뭐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업종의 종목들이 핫하지만 그때는 제약주하고요. 통신 장비주였습니다. 통신 장비주. 예, 그래서 KMW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60배, 70배 올랐습니다. 60배, 70배.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200원에서 14,000원까지 주가가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거든요. 4년 동안. 유동성 장세에 있어서 이때 2003, 4, 5, 6, 7, 8 이렇게 주가가 세게 올라갔고요. 시장이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던 장이었습니다. 아우, KMW는 200원에서 13,000원 이렇게 네, 올라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액분이나 이런 거 전인 무상증자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었을 텐데 그걸 감안해서 수정 차트로 보니까 200원에서 13,000원까지 올랐네요. 이때 통신 장비들이 2차전지주였습니다. 지금의 2차전지. 그렇죠. 제약주들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2008년 하반기에 리먼 사태가 딱 터졌죠. 금융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래서 1년 동안 주가가 쫙 빠졌거든요. 끝없이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의 영향받아서 계속 빠졌고요. 지금의 장 비슷합니다. 제가 또 리먼 베이비이기 때문에. 아, 그러시군요. 7년 입사, 8년의 금융위기. 저는 IMF 입사. 그렇죠. 네. 다 그런 고충이 있으시죠. 97년도 입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바닥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성격을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도 돈의 장이었냐, 금융 장세였냐? 아니었습니다. 8년 이후에 9년에 올라갈 때도 유동성 장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부터 8년까지 올라갈 때는 돈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요. 성장 섹터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장주라고 하면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 IT, 뭐 2차전지, 바이오 등등, 뭐 게임, 뭐 이런 주들이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저금리에서 조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계속 R&D에 투자를 하는 업종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성장주 업종의 종목들이 주가 하락하는 것이 금리가 인상하는 시점입니다. 왜?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R&D에 투자를 이제 줄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2009년에 바닥을 찍고 주가 1000포인트에서 다시 2200까지 올라가는 시점, 이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 차트에서 보시면 이 구간이 앞으로의 진행될 시장 상황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의 진행 모습이라는 거죠. 이때의 이제 거래량도 이 유동성 장세 이 대량 거래와 이 당시의 거래는 비교가 됩니다. 그렇게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었거든요.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무슨 장이었냐면 실적 장세였습니다. 실적 장세.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한 거냐면 처음에는 종목들의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막 올라갈 때는 그냥 따라가 삽니다. 미래에 어떨 거야? 앞으로 10년 뒤에 이 회사 가치가 얼마가 될 거야? 이렇게 무작정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뜨거를 느낍니다. 회사가 망가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상황 하에서 회사가 뭐 망할 수도 있구나. 이런 이제 불안 심리들이 이제 시장에서 확산되면서 그러면 그래도 주식 투자는 기업 실적이야.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들이 주식을 사야 돼. 그래서 이때 올라간 종목들이 차화정입니다. 그렇죠. 이때 차화정 내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대략 한 10배 올라갔을 겁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현대차 기준으로 해서 제 기억으로 아마 4만 원 언저리에서 출발해서 맞습니다. 거의 30만 원까지 갔어요. 차화정에서 이제 전차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그렇죠. 됐어요. 나중에 전차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했는데 차화정이라고 하면 뭐 요즘에 뭐 태조 이방원 많이 얘기하죠. 그런 형태로 이제 종목을 압축해서 이름만 맞습니다. 이니셜만 단 건데 자동차, 화학, 정유주들입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장사 잘 되는 기업들이죠. 그렇죠. 경기 좋을 때 돈 잘 버는 기업입니다. 롯데케미칼의 그렇죠. LG와 그때 대한유와, 금호석유, 뭐 이런 S-오일, 뭐 이런 종목들이 좋았었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때가 실적 장세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투자 관점이 성장 섹터에 있는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돈 벌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관점으로 변한 겁니다. 기업 실적에 대해서.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을 딱 한번 대비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400포인트 주가 찍고 네. 2021년 3,316포인트 주가 상승 고점 찍을 때까지 어떤 종목이 올라갔을까요? 전기차 위주의 종목들, 그 종목들이 제일 좋았었죠. 성장 섹터에 있는. 대표적으로 보면 SK케미칼, SK케미칼, LG화학, LG화학. 그리고 뭐 그 저기 코로나 관련주들은 바람에 의해서 올라갔으니까 바람에 의해서 시젠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갔죠. 큰 주식만을 놓고 네네. 보면.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카카오가 많이 올라갔죠. 카카오 네이버 그걸 많이 카카오 올렸죠. 네이버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게임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게임주도 메타버스, 맞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SK케미칼, LG화학, 카카오, 위메이드, 시젠 이게 어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인가요? 명확하게 성장주입니다. 미래 가치의 성장을 배경으로 해서 투자가 되어지는 업종의 종목들이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높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은 이런 성장주 섹터에 있는 종목들, 금융장세 성격에서의 성장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종목들이 결국 지금까지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그렇죠. 시장이 올랐다라는 거죠. 돈의 그렇죠. 힘에서. 돈의 힘에서. 2020년도 올라갈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가 65조 원의 고객 내탁금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70조 원 육박한다. 네, 네. 뭐 돈의 힘으로 그리고 올라간다. 100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었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돈이 증시로 몰려온다. 네, 네. 이게 핫 이슈였거든요. 그러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이 성장 섹터도 올라갔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이 뜨거를 많이 이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1년 한 뭐 몇 개월 동안.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각이 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진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가치주 얘기들이 슬슬 나오는 그렇죠. 거죠. 그게 가치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치주를 부연해 이제 설명 한 번 더 드리면 가치주는 기업이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이익 성장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유보된 자금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 금리가 높아졌을 때 회사에 유보된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M&A도 하고 사업 다각화도 하고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업무 그 회사의 확장적인 일들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눈에 띄는 형태의 이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의 장은 이전에 2009년부터 2012년 뭐 이때까지 뭐 차화정, 전차, 군단 바람을 일으켰던 형태의 시장 상황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왜? 시장은 동일한 패턴과 동일한 흐름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나거든요. 네. 종목만 바뀔 뿐입니다. 시장에서.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까요? 일단은 얼개만 짜드렸습니다. 얼개만 짜드리고 네. 이제 여기서 얼개에서 조금씩 압축을 해 가야죠. 종목들을 이제는 압축을 해 가야 되는 되겠죠. 거죠. 네. 그러면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 장이 올라가는 장인지 조정을 또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이 장에 대해서 그래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는지 일단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네. 내년도 시장을 긍정적인 뷰로 바라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올해뿐만이 아니고 사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의 상승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 이 주가 지수가 1493포인트 죄송합니다. 올해 그 2134포인트를 찍고 난 이후로 네네. 올라가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에 892포인트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네. 그 시기부터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게 내년까지 이어져서 쭉 바로 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2023년과 2024년도까지는 네. 적어도 네.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네. 그러면 3,316포인트 전고점 부근까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1차적으로 거기까지는 타켓 포인트로 타겟 진행할 포인트로. 수도 네.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한 거죠. 예. 거기다 이제 막연하게 흐름을 네, 그 말씀드리는 근거에 게 대해서 아니고 이제 말씀해 네. 주시겠다라는 거죠. 근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환율이고 금리입니다. 우리가 환율과 금리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매크로한 부분이거든요. 이 환율과 금리가 방향성을 바꿔줘야지만이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전체 매크로한 분석은 우리가 종목을 찾는 거고요. 이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네. 기술적 분석은 때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죠.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이거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크로하게 흐름을 잡는 겁니다. 종목을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 어떤 상황을. 업종이냐,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를 살 찾기 거냐 위해서. 팔 거냐죠. 그렇죠. 주식을 네, 가지고 갈 가지고 거냐, 할 거냐, 뭐 매도하고 매도하고 현금으로 현금으로 가져갈 가져갈 요 전략을 찾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짧은 텀에서의 그 환율 시장과 짧은 텀에서의 금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건 국내 자료를 말씀드린 건데 해외 달러 인덱스나 미국의 그 10년 만기 국고채도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상황을 보게 되면 최근의 상황 1,444원 고점 찍고요. 1,300원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꺾였느냐를 봐야 되겠죠. 네. 흐름이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금리의 기준이 되는 3년 만기 국고채입니다. 기준금리가 아니고요. 네. 국내 금리는 이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주고 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예적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로 우리가 전체 금리 상황을 판단하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금리 상황을 보게 되도 최근에 4.5% 이제 고점 찍고요. 네. 최근에 3점. 오늘 특히 금통이 있었습니다. 네. 금리 인상했죠. 금리 인상하고 나서 국채 가격이 많이 올랐죠. 금리가 그러니까 더 빠졌다는 그렇죠. 거죠. 국채 그러니까 금리가 가격과 빠졌죠. 수익률은 반대니까. 반대니까. 예.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틱 올랐나요? 0.4니까 뭐 50틱 이상 올란 것 50틱 이상 같습니다. 올랐죠. 네. 그래서 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려가 버렸죠. 아래로. 네. 왜? 시장 전망치를 아래로 본다는 거죠. 네. 그러면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왜 흐름의 전환이 나는지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짧은 흐름에서의 시장 변화 변곡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달러와 그 금리 상황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전체 추세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단기 반등이나 일시적인 되돌림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꺾였습니다. 꺾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긴 흐름에서 꺾였다라고 추세가 꺾였다는 거죠. 일시적인 흐름에서의 그 되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가 꺾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제를 딱 하나 세우는 거죠. 시장의 환경은 주시장의 주변 요소에 영향을 주는 환율과 금리가 꺾였다. 주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의 전환이 됐다라고 일전제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발 딱 내디었고요. 두 번째 내디딜 때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전까지 돈의 힘에 올라왔던 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반영이 되는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고요. 핵심 종목은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종목을 한번 접근을 해보는 내용으로 네.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럼 우리 장 차장님은 시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반대의 생각은 아니지만 네네네. 내년의 시장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의 끝은 해피엔딩이다라는 네.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저는 이 시계를 좀 더 길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실은 1980년대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네. 80년대 90년대에 그러니까 70년대 후반이죠. 네. 그래서 80년대 에 취임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합니다. 네. 그때 당시 기준금리로 뭐 20% 30%까지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왔었는데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잡고 나서 네. 볼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해주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유동성 장세, 네.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연준에서 돈을 다시 찍어내기 시작하는 시점을 저는 유동성 장세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00년 IT 버블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사실 00년 IT 버블을 만들어내고 당시에 뭐 새롬 기술 같은 회사들은 수백 배가 올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어요. 새로운 기술뿐만 장미디어 있었고요. 그렇죠. 뭐 150배, 200배씩 올라가지고 그렇죠. 많았습니다. 닷컴 버블 뭐 이런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하는 가로수 신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도 가로수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네, 있고 네, 신문 네. 무가지 자판의 신문이 문화지. 있습니다. 네. 이 가로수라는 신문사가 이제 상장을 그 당시에 했는데요. 회사명을 어떻게 지을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요즘에 닷컴 열풍이니까 신문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닷컴이라고 네, 네. 맞아요. 상장을 시켰더니 주가 40배 올라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끔 열풍이 있어서 그때 당시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HTS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네. 주문을 내서 네. 주문이 들어가는 순간 네. 상한가로 직행하는 뭐 그런 있었죠. 상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증권회사 직원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으면 네. 지문표와 현금이 함께 밑으로 들어와서 내 주문을 먼저 내달라는 뭐 그런 일화들도 있었다라고. 그건 80년대 얘기입니다. 그건 80년대인가요? 칠판에다가 저기 호가 쓰고 할 때 그건 80년대 저 선배들이었고요. 그런가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HTS가 막 공급이 됐을 때입니다. 2003년도 아닌가요? HTS. SK증권에서 가장 먼저 HTS 네. 개발돼서 나왔고요. 그런가요? HTS를 통해서 2000년 이후에는 거래가 2000년 이후에는 HTS가 되기 원활하게 시작했어요. 됐죠. 원활하게 되기 시작했던. 그건 제가 그 부분은 좀 잘못 알고 있었나 네. 보네요. 어쨌든 2000년도 초에 이제 2000년도 00년 IT 버블이 있었고, 그렇죠. 00년 IT 버블 이후에 이제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네.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합니다. 네. 그리고 00년 IT 버블이 끝나고 나서 닷컴 버블이 끝나고 나서 네. 03년도에 이제 02년도부터 01년도부터 실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와 비교를 하자 보면 우리가 사실은 2016년도 17년도에 금리 인상을 한번 연준이 시도를 했다가 네. 18년도죠. 시도를 했다가 19년도에 코로나를 맞고 나서 다시 한번 금리를 인하를 해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시기와 비교하면 00년 IT 버블 이후에도 01년도부터 연준의 이 앨런 그린스펀이 금리 인상을 시도를 했다가 네. 03년에 9.11 테러, 네. 그리고 이라크 전쟁 등의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금리를 다시 재차 인하해주고 네. 시장이 살아나는 듯 하다가 결국은 이제 금리 이 인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시기가 좀 있습니다. 3, 4년도 시기가 있고 그리고 나서 4, 5, 6, 7의 대대상승장이 왔단 말이에요. 예.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 멈췄던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과정이 있을 거고 네. 지금은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네. 손쉽게 예를 들자면 고정금리로 일단은 대출을 받아요. 네. 일단 가계의 입장으로만 생각을 해볼게요. 네. 기업의 입장도 물론 있겠지만 가계가 작년에 대출을 고정금리로 받았다라고 하면 네. 3%대에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 제가 알기로는 4월부터는 가장 많이 대출이 들어왔던 작년도에 대출이 많이 들어왔던 게 4월, 5월 정도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 내년 4월, 5월이 되면 대부분의 대출들이 2년짜리도 그렇고 3년짜리 고정금리들도 그렇고 예. 변동금리로 이제 바뀝니다. 그렇죠. 그들이 3%로 받았던 대출은 네. 내년에 기준금리로 대비해서 7%, 8%로 이제 금리를 이자 부담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에 그런 부분들 가계에서 시작된 어떤 이 부담이 네. 지금은 소비 성장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침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002년도부터 3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의 반짝 상승이 코로나 상승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금리를 잠깐 낮춰줬을 때 9.11 테러 이후에 네. 03년도에 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죠.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그때 금리를 인하를 바짝 해주면서 02년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드컵 특수를 타고 미국도 예. 마찬가지로 바짝 올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저는 코로나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요 시기가 코로나의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코로나 상승을 생각을 하고 결국은 다시 금리를 인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락세가 진행이 됐고 네. 횡보하는 시장이 오면서 본격적인 시장의 상승의 기틀을 마련한 거는 2004년도 마지막 하락 이후에 요 상승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체기를 겪는 시기가 네. 내년, 내후년 정도 이어지고 네.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고 연준이 목표하는 인플레이션 수치인 2%가 사실 저는 인플레이션은 횡보 또는 유지만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지는 순간 네. 그러니까 침체라는 단어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신문지상에 2년 정도 메인에 몇 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네. 인플레이션은 자동적으로 전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시점이 됐었을 때 연준은 다시 금리를 인하를 해줄 거고 금리 인하를 해주면서 시장에서 이제 그때가 돼서야지만이 결국엔
실적에 기반이 되는 실적 장세가 올 것이고 조선주라든지 당시에 사실 2007년도에 조선주도 굉장히 좋았었단 아주 말이에요. 좋았습니다. 네, 아주 좋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금리 인하의 어떤 흐름을 타고 네. 조선주도 사실은 이 어떤 대출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이잖아요. 자기 돈 가지고 배를 만들질 않고 그렇죠. 대출로 인해서 배를 만들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결국은 200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인데 네. 그때는 뭐 금리도 올라가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네. 아주 골디락스 국면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기가 앞으로 1, 2년 정도 후에인 시기 1, 2년 정도의 후의 시기인 그 시기부터 시장이 점차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서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침체 구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연준이 2008년도 이후부터 시장에 풀어잡힌 돈들은 10조 달러가 다 됩니다. 그리고 월간으로 한 1,000억 달러 정도 QT를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거를 다 줄이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 4조 달러 미만으로 줄인다라고 해요. 네. 연준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 항목을 네네. 시중은행으로부터 사들인 채권들이죠. 네. 그게 자산 항목을 줄이는데 월간으로 1,000억 달러씩 줄이는데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아마 QT 얘기는 없었어요. 네.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다 줄이는 데까지 그 수준까지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36개월, 월간으로 따지면 3조 6천억 달러가 줄거든요. 그럼 딱 4조 달러 정도가 줄어요. 그게 2년에 3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QT를 진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러니까 저는 QT가 끝나고 나서 그냥 QT 대차 대조표상의 자산 항목을 4조 달러까지 줄여놓으면 다시 돈을 찍을 수 있거든요. 네. 찍어낼 수가 있어요. 시중은행에 이 채권들을 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1년에서 2년 요 기간 동안을 구조조정의 기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동안의 기간을 시장 구조조정,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부실 PF 건들이라든지 뭐 건설사들 그동안 유동성 파트를 했던 레버리지만 크게 눌려왔던 회사들이 재무건전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붉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03년도에 LG 카드 사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이슈였고 그 이후에 2004년도부터 상승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시장의 구조조정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체로 인한 몇몇 기업들이 퇴출되는 구조조정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네. 정말 이제 클린한 시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준도 금리를 인하를 해주고 또 뭐 금리 인하는 그 전부터 해줄 수는 있겠죠. 이 뭐 실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을 하니까. 네. 하지만 1, 2년 동안에 잠들어 있던 수요가 다시 살아나려면 네. 어차피 소비 성장의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재편이 되면서 이제 소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그리고 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했고요. 이제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한번 그 장 차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 성격에서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미국에서 지난 금융위기 때 한번 그리고 최근 코로나 때 한번 4,500조 달러, 4,500조 원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네. 미국은 발권 국가이기 때문에 네. 양적 완화를 한 이후에 네.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풀고 나서 최근까지 달러 강세가 이어졌던 것은 이 돈 푼 현상 이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네. 금리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미국의 금리를 보게 되면 지난 2002년부터 2009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미국 금리는 5.5%까지 쭉 금리를 올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들어가면서 제로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2019년 네. 이때 2.5% 미국의 금리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완화까지. 진행하면서 네. 네. 금리 다시 제로포인트까지 네. 내렸습니다. 근데 미국의 금리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 가장 좋았던 시절에서의 지수 구간의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이때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네. 이때 금리 수준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판단할 때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금리를 내리면 좋을 것 같죠, 주시장에?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저도 그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절대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시장이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플랫하게 평평하게 박스권 내에 유지되는 게 가장 시장이 좋고요. 미국 S&P 500 지수로 해서 6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시절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이보다 6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S&P가 올라갔던 기간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이때 금리를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구간
600에서 1500까지 올라갔던 그때의 금리가 3.7에서 4.5입니다.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방향 없습니다. 조금 올랐다가 좀 내렸다가. 좀 내렸다 빠지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수가 600포인트에서 3,3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금리는 3.7에서 4.5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박스권 내에서 2%에 3.4%입니다. 이때 금리가. 그래서 굉장히 좁은 박스 내에서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리는 2%에 3.4%니까 1.5% 내에서 움직였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단행하고 금리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는 것 자체가 시장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시각이 지금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를 이제 어느 정도 올렸습니다. 뭐 12월에 뭐 0.5를 한다, 뭐 또 한다, 막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겠죠. 근데 이 스탠스가 바뀌는 측면에서의 내용만 간파하게 되면 포착하게 되면 시장 바뀌어 버립니다. 확 바뀌어 버립니다. 분위기가. 저는 네. 이게 시기를 비교하는 그 얘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네. 당시에 이제 2007년도에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이 골디락스 국면으로 갔던 때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경기가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이 중국 경제.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그럼요. 있을 때고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제조업 기반의 생산 위주의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GDP 그렇죠.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네. 생산이 거의 90%를 차지했습니다. 네. 생산 위주의 성장을 했던 때인데 네. 앞으로 10년을 생각을 하자면 네.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가고 있고 예. 소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중국도 두 자릿수 성장이 아니라 두 자릿수는 어렵죠. 어렵죠. 6%를 하냐, 4%를 하냐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국 GDP 성장률 올해 거를 1분기, 2분기, 3분기를 보면 올 1분기에 4.8% 성장했습니다. 네. 2분기에 그렇죠. 0.6% 성장했습니다. 0.6% 왜? 성장했죠. 봉쇄령이 있었으니까. 봉쇄 있었으니까. 3분기에 3.9% 3.9% 성장했습니다. 성장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봉쇄를 풀면 6%가 되냐 안 되냐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진핑 3기 출범 직전에 봉쇄령으로 인해서 0.6%까지 내려갔던 게 단기간 내에 3.9%까지 올라와 버렸거든요. 중국 경기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시장을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미국도 이번에 3분기에 발표된 수치가 아마 3% 내외 네, 3% 수치일 거예요. 내외죠. 2.9% 아마 맞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 2.9, 3% 이 정도 내고요. 마찬가지로 1분기, 2분기, 3분기 보면 1, 2분기는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미국이. 네. 3분기에 대략 한 3%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단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연동된 무역 교역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네. 우리나라 1분기, 2분기, 3분기 다 0%대 그러니까 네. 1% 미만입니다. 그렇죠. 3분기 0.3% 네. 성장했고요. 내년에도 뭐 2%대 성장이 안 되고 1%대 성장을 뭐 오늘 하는에서 네, 전체 얘기했더라고요. 경제 네. 성장률로 보면 한 2.5% 정도 네, 성장을 네, 한다고 네, 하는데 네, 네, 네. 올 1, 2, 3분기 우리나라는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 안 했어요. 마이너스 성장은 안 근데 했죠.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의 시장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 코로나 직후에 2020년대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1% 성장을 했어요. 경제 네. 성장률이 전 세계 그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네. 역성장이지만 1위를 했어요. 이때 미국이 마이너스 3% 성장했고 유럽은 마이너스 8% 성장을 했습니다. 중국 제외하고 OECD니까. 그리고 나서 중국이 20년에 8% 성장을 하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세게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세게 과정에서 2021년도에 미국 시장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지 못했어요. 이때 디커플링 얘기가 많이 네, 나왔거든요. 많이 나왔었죠.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2021년도에 예상치는 3.5%를 예상을 했습니다. 네. IMF에서. 근데 2021년도에 4.2%를 성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대치보다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성장을.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3.5% 우리나라도 성장을 2021년도에 성장을 IMF에서 예상을 했어요. 3.8%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상치 수준이었고 미국은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의외로 그래서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더 강하게 이상의 상승을 치고 나갔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앞으로의 시장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안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의 시장을 디플레이션의 시장으로 좀 보고 있는 거고 결국은 소비가 살아나야지만이 네. 소비 위주의 어떤 GDP 성장을 할 텐데 네. 그러려면 사실은 금리가 높은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는 네.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 중국이 예전처럼 네. 적어도 두 자릿수 성장은 아니더라도 네, 그건 낫죠. 한 자릿수 성장에
후반때만 성장 8%도 9% 성장을 그러니까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은 사실 이제 선진국 위주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미국의 성장률을 쳐다보면서 같이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소비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했었을 때 과거 중국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도가 사실은 그 가장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인도는 아직까지는 좀 멀은 것 같고 그만큼의 성장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나와야지만이 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성장이 내년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체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네. 지금 당장에는 좀 보이지 않아서 침체가 올 것 같은데 그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실은 시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이 줄어들 때까지는 네. 시간이 걸리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네.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침체의 폭이 골이 깊어지지는 않고 결국은 지지와 저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지루한 시장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아까 소비 말씀하셨는데 소비로 버틸 수 있는 경제 체력이 안 되고요. 5천만 우리나라는 안 되죠. 5천만 제조업이 가지고는- 기반이 네, 돼야 되는 5천만 가지고 안 5천만 가 됩니다. 절대 되진 안 않죠.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수출 성장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해서 24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물론 무역 수지는 최근에 3, 4개월 우리가 적자를 보이고 수입이라든지 있습니다. 뭐 이건 뭐 물가 환율 때문에, 때문에 환율이랑 그런 네, 거기 물가 때문에 때문에 그거는 그런 거죠. 그거는 네, 크게 그거는, 중요한 내용이 중요한 아니고 내용은 아니죠. 24개월 연속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거든요. 예. 여기 하나 더. 수출이 근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도 이유도 사실은 중국 때문에 아닐까요? 중국의 봉쇄 정책이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거 보세요. 대체를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중국 성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기준을 보게 되면 중국이 1위입니다. 중국이 25에서 1위죠. 30%입니다. 네, 네, 그다음 맞습니다. 미국이고요. 네, 그다음 네. 유럽입니다. 네, 유럽이 네. 16%이고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수출이 늘어나가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에는 기업 가치 성장의 평가 가격입니다. 주식시장의 네, 가격이. 네.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이니까. 그러면 현재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 기준을 한번 판단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판단해서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상장사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전체 모든 그 상장사의 그 영업이익을 토탈해서 보게 되면 100조 내외였습니다. 크게 안 벗어났어요. 네. 맥시멈 150조였고요. 네. 100조였고 100조 밑으로 코로나 때 살짝 내려갔습니다. 네. 제가 100조라는 그 금액을 왜 아냐면 2010년도에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 상장사의 100조 돌파가 처음으로 나타났거든요. 처음 나타나가지고 그때 막 와 우리 이제 성장 신문에 막 본격적인 이게 성장 박수 치고 매로 나온다 막 이렇게 그 있었어요. 진행이 됐는데 네, 저도 기억이 중요한 나요. 건 뭐냐면 2021년도 작년에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이 180조였습니다. 180조 였죠. 돌파했습니다. 올해 220조입니다. 내년도 280조입니다. 올해는 달성 가능 수치입니다. 왜? 11월까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네. 그러면 기업들이 장사를 잘해서 업종 간의 그 규모는 다르겠죠. 어떤 업종은 좀 장사가 안 됐을, 반대쪽은 안 됐을 것 같고, 석유화학은 장사가 잘 됐을 것 같고, 정유 업종은 장사 잘 됐을 것 같고. 하지만 통계적으로 이 전체 수치를 담아 놓으면 지난해 180조였어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장사를 잘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180조 대비해서 220조를 올해 상장사들 영업이익으로 벌었단 말입니다. 네. 내년도 280조. 물론 내년도는 가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의 주식시장의 상황이 과연 여기에서 털 거 털고 감을 거 감고 실차를 두고 클린화시켜서 이후의 상승 과정을 가기 위한 과도기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날지 네. 아니면 한 번 더 센 리바운딩이 나오고 나서 거기에서 쉬는 과정으로 전환이 될지 이 판단은 이제 뭐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저는 이제 나와 있는 수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이러한 근거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근거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렇죠. 뭐 뭐 대표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네네네. 저도 공감을 네. 하고 있는 네. 부분이고. 네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그렇죠. 올해뿐만 아니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고 다만 내년도까지도. 네. 시장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성격이 바뀌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중심에 있는 내용은 사실 매크로적인 부분 환율과 금리가 있을 거고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근거했던 부분들은 맞습니다. 환율과 금리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익 성장을 계속 우리나라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주가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상장해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이익 성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네네. 그리고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국내 금리는 주시장에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왜 안 줄까 고민을 하고 따져봤어요. 뭐 지금까지도 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영향도가 주시장에 엄청납니다. 네. 무슨 의미냐면 미국은 간접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개인이 HTS를 통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긴 또 그렇죠. 시세도 그렇죠. 딜레이 시세입니다. 네. 20분씩. 네. 우리처럼 실시간 시세를 받으면 네. 돈을 내야 돼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네, 뭐 그래서 100 펀드나 이런 걸 많이 그래서 하죠. 간접 투자를 외국은 거의 60% 이상이 간접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네. 걔네들은 연금이나 뭐 대부분의 펀드들이 간접 투자를 통해서 이제 투자 상품을 투자 상품이 이어지는 하는데 거. 네.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 비중 6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왜 금리에 그 주시장에 민감한 영향을 보이냐면 대부분의 간접 투자 자산에 대해서 안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하게 투자된 상품에 그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채권 투자 비중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채권보다도 채권의 수익률보다는 이 돈의 왔다 갔다 힘인데 네. 기존까지는 지난해까지는 그 배당지수 펀드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금액은 그 배당지수 펀드에 투자해요. S&P 배당지수 펀드가 수익률이 2.5%입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지만 2.5% 내외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연금이나 대체 투자 간접 투자 상품들이 지금까지는 S&P 500 배당지수 펀드에 상당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우리나라보다는 좀 투명하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올 연초에 금리가 시장 금리 10년만 국고채 금리가 2.5%를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네. 최근에 4.3%까지 왔다가 지금 3.7%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당지수 펀드에 있던 돈들이 채권 시장으로 확 몰려버린 거죠.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있던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속도가 붙었던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럼 왜 금리하고 영향도가 없느냐? 일단 개인들이 직접 투자 비중이 높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2.5%, 3.5% 연간 수익률에 대해서 크게 우리는 내가 투자해서 1년에 200%, 300%를 내야지 그렇죠. 2.5%, 3%는 이게 성이 안 찬다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당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금리 이 배당 그 4%, 5%에 대한 어떤 민감도도 많이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금통위가 있었지만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주시장에 떨어진다는 측면이 이제 좀 다른 점이고요. 그럼 종목 우리 한번 뭐 저 사야 오늘 될지. 이게 시장 얘기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길었어요 오늘. 이게 뭐 서로 얘기가 하다 보니까 뭐 네. 결론은 어쨌든 대표님께서는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뷰 그렇죠. 계속 가지고 앞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급했었고 저는 저대로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 네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뭐 00년 IT 버블과 비교를 해서 네. 내년과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섞인 어떤 이 시장의 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요거는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제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그럼요. 저 역시도 대표님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는 맞아요. 거니까 서로 간의 얘기를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싸운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 선배님의 말씀은 항상 경청을 해야죠. 네. 주식 투자는 크로스 체크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듣고 함정인 네. 판단에 의해서 뭐가 최우선의 정책 결정 과정인지를 본인이 판단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시는 게 섞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섞으면 이거 정말 이 시장에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 네. 이런 애매한 건 안 돼요. 그런 애매한 건 안 돼요. 결론을 확실히 가지셔야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라고 생각해서 그 둘 중에 맞습니다. 하나의 어떤 생각을 여러분께 스스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먼저 대표님께서 이 말미에 네. 회심의 종목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핵심의 들어볼게요. 종목이라기보다는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네. 상승 뷰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종목. 이런 네. 패턴의 종목들이 올라갈- 앞으로 아, 실적 네, 장세에서 그렇죠.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네네네. 지금부터 제가 한번 서치해서 종목들을 네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일단 종목에 대한
흐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전체 분위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한 자료를 보면 아, 근데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오늘 뭐 대표님 처음 뵀는데 네. 저도 지금 현재 제 주력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 그러신가요? 제 지금 현재 주력이. 이게 며칠 전부터 제가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네. 뭐냐면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고 꼭 종목명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아, 네네. 실적치와 앞으로 전망치를 보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슈는 많이 있습니다. 뭐 네. 합병도 있고요. 네. 등등의 그렇죠. 포스코의 포스코의 주력으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밀어주고 뭐 이런 네. 것들도 있고 뭐 합병도 하면서 뭐 내용들이- 신규 사업 진출하고 그렇죠. 네.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패턴을 보셔야 되냐면 최근 1년여 또는 1년 반 동안 여기 보시면 주가가 한 단계 그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 네. 흐름에 쭉 어떤 박스 흐름에서의 박스, 모습이 큰 박스였죠. 네. 나타났습니다. 네. 주가가 다른 뭐 반도체나 전기전자나 이런 종목들 보면 주가 많이 그 저기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네. 그 바닥점으로 좀 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시장에. 근데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는 종목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박스를 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연간 단위로 이제 데이터, 네이버에 나온 데이터를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2020년도에 4,700억, 5,800억, 9,300억. 1조 넘어가겠죠, 내년도에는. 그리고 합병하면 당연히 넘어갈 거고요. 항이 넘어가겠죠. 네, 당연히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익 추정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돈을 계속 벌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요 추정치. 그러면 접근할 때, 이번 흐름에서 움직일 때 요 고점, 박스 돌파하겠다. 오늘, 내일, 모레는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돌파 흐름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요 패턴의 모습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합니다. SM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엔터주들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 갖다 될 수 있죠. 위드 코로나 되게 되면 공연도 많이 나고 해외 공연 뭐 많은데 다 떠나서 그냥 숫자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SM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올해 실적 추정치가 대략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지난해 670억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주가가. 올해는 그 이상입니다. 아직 박스 돌파 못했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돌파한다라고 저는 전제로 시장을 보는 겁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아, 근데 제가 이게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SM 제휴하고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솔직하게 제 지금 주력이거든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어떻게 세일즈하냐면 이게 저 시황은 달라도 네. 종목은 같네요. 제가 이제 아들 딸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주변에 뵙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의 그 중위권 아파트 시세,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 아니고요. 중간 위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한 15억, 지금 좀 네. 내려가서 네, 한 네, 10억 네. 정도 할 네, 겁니다. 네, 네,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들과 딸이 있으니까 20억에서 30억 정도가 있어야지만 애들이 결혼 장가 갈 때 하나씩 사줄 거 아닙니까? 네, 네. 30억. 아름다운 아버지 상이십니다. 지금부터 야간 알바를 뛰어도 안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부모님이 사주는 형태로 많이 저도 네, 그랬지만 네. 했는데 앞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권에서. 그렇죠. 그러면 네.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서 남겨준다라는 측면에서 매달 네. 또는 매월 어떤 주식을 살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삼바를 말씀드립니다. 삼바를 지금 애가 한 10살이자 치면 앞으로 15년에서 20년 뒤에 시집장가를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이 종목이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근접치의 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 왜? 삼성전자가 지금은 그냥 가치주의지만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는 성장주였거든요. 네. 반도체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네. 우리가 보는 그 인터넷 때는 휴대폰이 아마 2000년 중반에 나왔을 겁니다. 네. 삼성에서. 네. 이러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삼성전자가 주가가 2000년 초반에서 지금까지 170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네. 17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면 주식에서 100배 정도 수익을 보고 10년, 15년 장기 투자로 자식에게 아파트는 못 사줄지언정 종목으로 아파트에 준하는 수익률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 맥락의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이 종목 패턴도 비슷합니다. 최근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박스 내에서 움직임이거든요. 실적도 좋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흐름에서도 많이 안 빠집니다. 네. 그리고 지수를 향후에 끌고 간다라면 삼성전자가 물론 뒷받침을 해주겠지만 지금 최근까지는 LG에너솔루션이 지수를 끌어왔죠. 네. 바닥에서. 네. 그러면 삼바 같은 종목들이 이제부터 또 끌고 가야 되겠죠. 네. 이게 지수 관련 4위 정도 하니까요. 네. 3, 4위 하니까. 네. 이런 종목들을 갈 것 같고요.
삼성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것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려면 많습니다. 그렇죠. 많죠. 저 무슨 뭐 저기 네옴시티 관련도 그렇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있죠. 붙이려면 많은데 그런 맥락이 아니고 그냥 일단 그것들도 어쨌든 결론은 돈을 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이러한 네. 패턴.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잘 보실 때 일단 첫 번째로의 관전 포인트는 그 회사 이익 추정치 내지는 이익 현황 상황에서 계속 점증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가 상황이 최근 1년여 동안 어떤 박스 내에 갇혀 있고 네. 하단부의 박스가 아니고요. 상단부의 박스 내에 갇혀 있으면서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장세만 맞으면 시장에 수급만 들어오면 관심과 거래량만 들어오면 박스 돌파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패턴의 종목들이 앞으로의 그 제가 말씀드리는 실적 장세,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유동성이 아닌 지수가 올라가는 기업의 내용 가치의 특징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 상승장에서 주도성 종목으로 2020년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하지만 그렇죠. 삼성전자 올라갔다 하더라도 5만 원에서 9만 원 온 겁니다. 100%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앞으로의 장은 이러한 종목으로 세팅을 해서 접근을 해보는 것이 하나의 투자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필요한 부분인 거죠. 이렇게 저는 시장의 얼개, 큰 흐름에서 얼개, 그리고 주변 환경 요인들,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일단은 12월 그리고 내년도까지의 전망치를 요 맥락으로의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네. 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조금만 첨언을 하면 네.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이제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다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네. 머크라든지 네.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브리스톨 마이어스라든지 존슨앤존슨이라든지 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추세가 좋아요. 존슨앤존슨 많이 올랐죠. 네. 네. 최근에 한 3, 4일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는 의외로 또 좋지가 못해요. 네. 네, 지금 이제 머크의 차트인데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근데 아멕스 생명공학의 차트는 의외로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상위에 돈을 벌고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들만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동성이 살아있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좋은 제약바이오 회사들만 네. 독식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실은 지금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계속해서 실적이 이익 성장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박스권 뚫고 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120만 원 가서 액분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상위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네. 삼성바이오의 CDMO 사업에 대한 네. 필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이익 성장이 더 가능할 수도 있다. 가격이 80만 원대에서 부담스럽긴 한데 삼성에서 200조 투자를 하면서 150조를 반도체하고 바이오에 바이오에 투자한 거죠. 50조는 네. 이제 메타버스하고 맞습니다. 로봇에 투자하는데 네, 네. 뭐 전략적으로 삼성이 이제 일단 맞습니다. 몇 번 실패했는데 네. 이번엔 좀 길게 한번 밀고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저는 개인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최근에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네네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광고를 좀 많이 참.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이제 뉴스 나온 걸로는 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두 개 관 중에 하나만 실은 유럽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 유일한 가스관인데 그거마저도 이제 줄인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스트림에서 줄인다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되면 천연가스 올겨울을 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확보를 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럽의 각국의 정부들이 네. 올 겨울을 날 수 있는 충분한 천연가스의 재고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네. 그 가격은 더 올라갈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수요 자체가 네. 계속 예를 들면 여유 분량을 갖고 있어야지 가격이라는 게 하향 재고를 많이 갖고 그렇죠. 있어야지 하향 안정화되잖아요. 네. 딱 필요한 분량들만 충분한 물량만 갖고 있으면 네. 혹시라도 수요가 늘어난다거나 네.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더 급등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천연가스 가격이 한 9% 넘게 올랐었고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게 네. 나왔던 게 그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재고를 많이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가다가 좀 빠졌었거든요. 네네. 천연가스 가격의 모습인데 10불 넘어서까지 올랐다가 4불, 5불 때까지 빠졌고 다시 7불 때에 지금 안착을 했거든요. 네네. 7불 30센트 정도에 안착을 했고 이게 저는 10불을 넘어서 대략 한 12, 13불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와는 반대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죠. 천연가스는 제가 이제 이전에 그
시황에서 유럽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천연가스 버스 가격이 폭등했다라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해외 선물 이제 계속 체크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그 해외 선물 데스크 팀장을 오래 했거든요. 네네네. 저 본사에서. 네네. 내가 아는 내추럴 가스는 가격이 그러지 않은데? 라고 이상하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봤어요. 네. 그랬더니 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거는 유럽에서 쓰는 난방유에 대한 가격 상승이고요. 네.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NG, 네. 그 심볼 NG, 그러니까 네. 천연가스 가격은 그렇게 안 움직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실제 움직였습니다. 나중에 움직였는데 실제 시장에서 기사에 나오는 내용과 좀 다른 괴리를 보이고 있다. 그 난방, 유럽에서 쓰는 난방유의 그러니까 가격. 난방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LNG, 네. LNG의 이 개념이 아닌 네. 도시가스의 개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맥락이고요. 네, 네. 여기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 가스 가격이 잘 안 올라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요?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스 가격이 막 요동을 치는데 국내 가스 가격은 요지부동 많이 그럽니다. 안 네, 움직입니다. 네. 가스 가격 급등해서 뭐 네. 이렇다 얘기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LPG는 올라갑니다. 네. LNG는 안 올라가고. 네. 우리나라 한국석유공사가 네. 동남아 이전을 개발을 하면서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나라 네. 픽스된 가격으로 영구적으로 이 가격에 우리나라에 가스를 공급하라고 계약을 최초 시추할 때 그런 계약을 맺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는 가스의 70%는 이 계약에 의한 안정된 가격으로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조달을 받고 있는. 조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스 가격은 전 세계 국제 시세의 가스 가격 움직임에 그러니까 있어서 도시가스 가격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네, LPG는 아시다시피 석유나 석탄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이 가격은 막 움직입니다. 그 석탄 가격, 석유 가격 올라가면 LPG는 올라가고요. LNG는 별로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발전용으로 쓰이는 그 가스 가격들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직은 발전용으로는 석탄을 제일 많이 쓰고요. 아직은 많이 쓰죠. 네, 석탄을 가장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적 예, 비용적인 부분 측면에서 가스를 발전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극히 이제 제한적인 지역이거나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거나 뭐 이런 데는 이제 가스를 하는데 대부분 석탄입니다. 대부분은 뭐 전 세계적으로 석탄을 많이 쓰고 그래서 줄이려고 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석탄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중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예전에 대우종합상사였거든요. 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네. 이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미생이 이 회사를 그렇죠. 베이스로 해서 만든 겁니다. 거기 보면 철강, 원철강이라고 철강 많이 어레인지하고 그 포스코하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생이 이 회사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투자 등급이 AA거든요. 네네네네. 트리플 A는 아니고. 근데 시장에 트리플 A가 삼성전자 말고 몇 개 없습니다. 몇 개 없는 걸로 알죠. 포스코 정도가 트리플 A 정도로 저도 알고 있는데. LG화학이 그렇죠. 네. LG화학이 A2, 그러니까 더블 A 플러스, 그 정도 되고요. 뭐 SDI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 더블 A 수준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마이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 마이너에서 포스코 저도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하이닉스도 트리플 A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히 아니죠. 트리플 A는 어떤 종목들이 트리플 A냐면 삼성전자, 그리고 은행주들. 네, 맞습니다. 은행주들은 트리플 A입니다. 왜냐면 너무 건전한 은행이 돈 빌려주면서 자기들이 신용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대부분 트리플 A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죠. 포스코홀딩 그럼 한번 생각나니까 한번 봐볼까요? 포스코 홀딩스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트리플 A로 알고 있거든요. 신용 등급. 네, 신용 등급이. 한번 볼까요? 더블 A 플러스네요. 트리플 A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은행주들이나 뭐 이런 거 빼고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아닙니다. 하이닉스 더블 A 플러스예요. AAA, 트리플 A죠. 삼성전자 정도만. 트리플 A는 국채하고 똑같은 신용등급이라는 신용등급이라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등급을 최하이 클래스로 받아서 아마 국채 수준으로 금리를 땡길 수 있죠. 근데 무차익 경영하는 데가 삼성전자 아니에요. 삼성전자니까. 돈 빌린 데가 없습니다. 빌릴 리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 대표님과 함께 시장 얘기를 좀 모처럼 만에 아주 진지하게 깊이 있게 해봤던 것 같고 종목 역시도 제가 생각하는 종목들과 겹쳐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쪼록 뭐 가족 여러분들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뭐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부분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금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 과정 지나가고 나면 손실폭이 그나마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틀림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고난 하나 좀 기다려보시는 투자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오늘 이 축구 때문에 9시에 저희 이제 진시황 원래 10시에 올라왔는데 9시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9시에 실시간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응원을 기다리면서 치킨 시켜놓고 채팅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